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11차례나 등장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이번 주에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발생 12일 만에 박담비 대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구조대원이 꿈이었던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에 가족과 동료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돼지 사체가 민통선 안쪽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핏물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식수원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돼지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낸 악취도 나고 국세청이 부모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2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살 배기가 아버지 돈으로 주택 2채를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속을 꽉꽉 눌러 담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많습니다. 무릎을 이용해서 너무 무거울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튀어나와 있어서 유리가 이렇게 베인 적이 있고. 너무 무거운 쓰레기 봉투 할 법은 없는지 김진희 간다에서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초고층 호텔에서 외국인 2명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경찰은 허락 없이 호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이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혐의를 집중 전해드립니다. 정 교수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차명 계좌 6개를 사용했는데 동생, 단골 미용실 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이름을 썼습니다. 혐의대로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을까? 검찰은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지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보겸 기자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금융거래에 이용한 차명 계좌는 모두 6개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생 정모 씨의 계좌 3개, 단골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 계좌 1개,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계좌 2개를 이용해 입출금과 주식 매매 등의 거래를 했습니다. 모두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차명 거래 가운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도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동생과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를 만난 정 교수는 주식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사흘 뒤 헤어 디자이너 명의로 주식 2,100만 원어치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호재성 소식은 그 다음 날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공장 가동과 계약 체결 정보를 먼저 파악했을 때고 차명으로 주식을 대거 사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하지만 검찰은 공직자와 배우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직무 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법 역시 위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었다면 정 교수는 굳이 차명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사모펀드, 선물 투자, 일반인들은 용어조차 낯선 전문적인 주식 투자를 정경심 교수가 직접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남편 인사청문회 준비 시기에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백승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동생 명의를 빌려 첫 금융거래를 한 시점을 지난 2017년 7월로 봤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2달 만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남편이 장관에 지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 지난 8월 이후에도 차명으로 43차례 주식과 선물 옵션 등을 거래했습니다. 장관에 지명된 뒤에도 거래 기록이 23차례나 남아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각종 의혹을 반박했던 지난 8월 말에도 차명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명 거래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2주 전인 지난 9월 30일까지 모두 790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물 옵션 투자와 ETF 등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정 교수의 투자 성향에 주목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전문가는 선물 옵션 투자는 위험성이 큰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정 교수가 PB 등의 도움을 얻어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들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11번 등장합니다. 곧 있을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각종 의혹이 망라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조국의 지위와 인맥이 자녀들의 허위 스펙 만들기에 활용됐다고 적었습니다. 일반 고등학생은 접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인턴 등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딸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곳은 남편 조국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엔 펀드 불법 투자가 남편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시작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 지시는 남편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준비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 교수 공소장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건 모두 11차례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에 이번 주 중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검찰 수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조국가족펀드에 100억 원 넘게 대출을 해준 상상인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상한 대출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사모펀드 의혹들이 터져나오자 해외로 잠적했던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출국 직전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챙겨갈 수 있었던 건 상상인 저축은행 계열사인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대출 덕분이었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보유하던 2차 전지업체 WFM 지분 110만 주를 담보로 내준 건데 별다른 심사 없이 긴급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7월 WFM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올 6월에는 코링크 PE에 직접 20억 원을 대출해준 적도 있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 그룹이 조 전 장관 측에게서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대출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상상인 측은 조 전 장관과 조 씨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오늘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상상인 저축은행이 대주주를 위해 규정 한도를 넘긴 개인 대출을 실행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안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어 코링크 PE와 WFM과의 수상한 자금 거래 의혹 역시 규명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법조팀 권솔 기자와 함께 공소장의 또 다른 핵심 부분인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권 기자, 그동안 조금씩 알려졌던 정 교수의 자식 맞춤형 스펙 쌓기, 그 전모가 드러났어요. 좀 황당한 사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인턴 활동으로 둔갑한 선인장 키우기입니다. 정경심표 치맛바람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 교수 대학 동기인 공주대 교수 연구실에서 2년간 했다는 이 인턴 활동. 사실은 딸 조 씨가 집에서 선인장을 키우고 독후감을 쓰거나 연구소 수초 접시에 있는 물을 갈아주는 게 전부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딸 조민 씨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정 교수가 자신의 인맥 등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스펙으로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거죠. 이 딸의 허위 스펙용 증명서들은 이 정 교수가 직접 다 만들었다는 거죠?
네,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문서를 편집할 때 쓰는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증명서를 셀프로 발급한 혐의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딸의 스펙을 더하고 빼고 고쳤었는데요. 먼저 스펙 더하기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동양대 표창장입니다. 아들이 받은 상장에서 도장만 이미지 파일로 캡처해서 이 상장을 만들어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스펙을 뺀 것도 있습니다. 딸 조 씨는 고교 시절 호텔 경영학과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정 교수는 부산 광안리의 한 호텔에서 딸이 고등학교 1학년 6월부터 3학년 9월까지 인턴을 한 걸로 서류를 만들어서 호텔 관계자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3학년 2학기에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이 인턴 활동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방학 기간만 포함되도록 7월까지로 바꿔서 증명서를 다시 만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더하고와 빼고는 받고 고쳐 쓰기도 한 것도 있다는 거죠? 네, 딸의 키스트 인턴 증명서 얘긴데요. 정 교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연구원에게 부탁해서 이메일로 받은 파일입니다. 딸의 학과가 잘못 기재돼 있었다는 건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키스트 로고와 발급자 서명만 남긴 다음에 학과를 고치고 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해서 새로운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 조사가 사실이라면 거의 위조의 달인 수준인데 이렇게 한 게 모두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내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조민 씨의 의전원 지원기를 시간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대학교 4학년 때 차의과대학 의전원을 썼는데 서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정경심 교수가 대대적인 스펙 수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키스트 인턴 증명서에 성실성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으려고 재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딸이 고등학생일 때 논문 일저자로 등록된 단국대 인턴십 증명서도 손을 보는데요. 고등학생 스펙으로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의심을 받을까봐 이름을 체험활동 확인서로 바꾸는 대신 활동 시간을 부풀려서 교수의 사인을 새로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후 지원한 서울대 의전원에서는 서류에서 합격했고요. 이듬해인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거죠. 하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심야 조사를 마친 뒤 졸도로 쓰러졌지만 최선을 다해 조사에 응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토록 바라던 의전원에 합격한 딸인데 이번 수사로 위조가 인정되면 입학 취소로 고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긋난 모종일까요? 지금까지 권솔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이른바 험지 출마자를 발표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을 띄우며 총선 물갈이 바람을 일으키려는 전략인데요. 총선에 내보낼 현직 장관과 청와대 인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됩니다. 강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전략지역 후보 예상자 입당식 및 환영식을 개최합니다. 총선에서 당선이 쉽지 않은 지역, 이른바 험지에 출마할 사람들을 띄워주는 행사입니다. 2000년 이후 민주당 측이 당선된 적 없는 경기 이천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도전장을 냅니다. 한국당 강세 지역인 경남 사천과 충남 홍성에도 출사표를 던집니다. 희생과 도전이라는 분위기를 당내에 전파해 험지 출마와 물갈이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더딘 인재 영입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경제, 외교 전문가와 2030 세대 출마자 영입을 추진 중이지만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꼭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못 내는 영입을 정부와 청와대 인사 차출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주당이 필요로 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놓아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차출 대상으로 꼽히지만 당사자들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은 있습니다만 제가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차출 대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은입니다. 경기 연천군 민통선 안에 있는 하천입니다. 하천이 이렇게 붉은 핏물로 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살처분한 돼지 사체에서 나온 피가 하천을 이렇게 오염시킨 겁니다. 매립지도 충분히 없는데 살처분부터 해버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 하천이 붉은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입니다. 하천 옆 군부대엔 돼지 사체가 아파트 2층 높이로 수북이 쌓였고 일부는 트럭에 실린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한 돼지 사체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돼지 사체에서 나온 피가 빗물과 함께 유출됐습니다. 민통선 내 돼지 매몰지로 통하는 초소 입구입니다. 1.5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악취가 심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어제 핏물이고 엄청 내려왔어요. 막 도로에도 핏물이고 그래서 냄새는 어느 정도인지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나 이거 어지러워서 일을 못할 정도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갑자기 저렇게 묻어놓고 못다 묻으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가 옆에 좀 땅 좀 주라. 갖다 묻게. 아니 냄새나고 그 핏물 나가는 건 어떡하려고 그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자 경기 연천군은 지난달 21일 관내 돼지 15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돼지 사체를 고온으로 소각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처분을 서두르라는 방역당국의 지시에 소각장 수용량을 넘는 4만 7천 마리에 대해선 매몰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에서도 다 렌더링을 권장을 하죠. 신속한 살처분을 위해서 한 거고요. 이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좀 밀리다 보니까. 방역당국은 돼지 사체 매몰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립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살처분 속도전을 벌여 환경을 파괴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오염된 하천 인근에 연천 군민들의 식수원이 있다는 겁니다.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이어서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 피로 오염된 하천물은 이곳 마거천으로 흘러들어오는데요. 이 일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천 군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염된 하천과 연천군 상수원 보호구역과는 직선거리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핏물을 빼내는 펌핑 작업을 통해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당장 농업용수를 끌어다 써야 하는 농민들은 애가 탑니다. 임진강으로 통해서 그 상수원인데 연천군 먹는 상수원인데 이게 상수원 오염된 거는 그건 누가 책임진대요? 그러면 이 농사는 이제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당장 그 물이 내려가고 핏물이 거품으로 다 내려가면 어떡하려는지 여쭤보니까 물을 쓰냐면. 하지만 연천군은 오염 하천과 상수원 보호구역 사이엔 거리가 있고 유속도 약해 식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6km 상부니까는 여기까지 올리는 건 큰 강이 아니거든요. 개울이라든가 유속이 빠르지 않는 지역에서 한 거고. 살처분 과정에서 돼지 사체를 1차 소독했기 때문에 인체엔 무해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임진강 일대 수질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군민들이 식수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강제 추방한 북한 주민 선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배 안에서 어업 활동과는 거리가 먼 고가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해군이 NLL 해상에서 납포한 15m 길이의 북한 오징어잡이 배. 이 낡은 배에서 중국산 노트북과 북한산 스마트폰, 8기가 용량의 SD 메모리 카드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가 발견됐습니다. 정보 소식통은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노트북이 발견된 건 처음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평양 터치로 불리는 북한 스마트폰의 가격은 $800에 달합니다. 북한 근로자 평균 월급이
20달러 안팎인 것으로 고려하면 3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더구나 노트북은 대북제재 금수품으로 묶여 있어 일반 북한 주민이 손에 넣기 힘듭니다. 노트북이 있었다는 것은 약간 좀 엘리트일 가능성이 있고 뭔가 이제 어부가 아닌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그 배를 활용해서 대북 소식통 역시 북한 젊은이들이 가지고 놀려고 갖고 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고위층 자제가 선원으로 위장해 도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당은 모든 게 의혹투성이라면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했다가 헬기 추락사고로 실종됐던 29살 새내기 소방관 박단비 구급대원. 박 대원의 시신이 사고 발생 12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남은 3명의 실종자 가족들에게 4달만 먼저 찾아 미안하다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배유미 기자입니다. 수상해서 아마 좀 발견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발견된 실종자는 박단비 구급대원입니다. 딸의 시신만이라도 하루빨리 나타나길 간절히 기다렸던 박 대원의 어머니. 나머지 실종자 가족과 부둥켜 안고 미안하단 말을 전합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11시 56분쯤 헬기 동체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바다에서 박 대원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박 대원은 검은색 소방 119 점퍼와 긴 바지를 입고 오른손에 팔찌를 끼고 있었습니다. 출동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 이상, 그거 이상으로 참 너무 기쁩니다.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던 박 대원은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119 구조대에게 감명받아 1년 전 소방관이 됐습니다. 소방관이 되는 걸 반대했던 어머니는 딸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합니다. 정말 우리 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했던 거 진짜 알고 있지? 우리 단비야 사랑해. 앞서 오늘 오전에는 독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헬기 이착륙 장면과 실종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겼습니다. KBS 기술 직원이 3차례 나눠 영상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직원이 헬기 이륙까지만 촬영하고 자리를 떠 사고 장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경찰 근접 경호 인력은 5명이 있습니다. 골프장 가던 그날 당일 경호 인력 4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요? 예. 골프장에서 목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옆에 무전장치를 끼고 서성이는 남성들. 바로 전 대통령의 경호팀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 대통령도 경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연금이나 비서관 지원 등 통상의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 이럴 경우 박탈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임 중 탄핵되거나 전 대통령처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등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퇴임 뒤 10년, 길게는 15년간 경호와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퇴임한 지 30년도 넘은 전 대통령은 왜 경호를 받는 걸까요?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끝난 뒤에도 경찰의 직무집행법에 따라 주요 인사로 분류돼서 경호를 받는 건데요. 경찰은 이런 돌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제 말 같지도 않아서 돌렸어요. 안 돼요. 박근혜는 저기 안 할 짓을 했는데. 지난 2012년 투표장에 가던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한 시민이 던진 달걀이 날아들었고 지난 3월에도 자택 문 앞에 달걀이 던져졌습니다. 그럼 전 대통령의 경호 예산 얼마나 되는지 팩트맨이 확인해봤는데요. 경호시설 유지 비용만 연간 3천만 원 안팎이고 작년부터 10명이던 경호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인건비가 2억 원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총 10억 원 넘게 든 겁니다. 논란 끝에 경찰도 올해 안에는 자택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경호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국회에선 전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낙하산을 메고 떨어진 러시아인 2명이 붙잡혔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보안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남성이 40층 오피스텔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낙하산이 펴지자 다른 남성도 뒤따라 몸을 던집니다. 반대편 건물에 착지하자 신이 난 듯 말합니다. Охуеть! Ёб твою мать!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2명을 차례로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경찰에 스스로 베이스 점핑 예술가라고 진술했습니다. 베이스 점핑은 빌딩이나 교량, 절벽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한 종류입니다. 지난 6일 입국한 이들은 40층이 넘는 건물 2곳에서 각각 100m, 150m를 무단으로 낙하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곳곳의 마천루에 올라 낙하산 활강을 즐겨왔습니다. 지난해엔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시틱타워에 올라 무단으로 활강해 열흘간 구금됐습니다. 부산경찰도 이들을 건조물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라고 변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밤 부산의 또 다른 건물에서 뛰어내릴 것을 계획했고 내년 완공 예정인 LCT에서도 낙하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1층 411m 높이의 LCT는 부산에서 가장 높고 국내에선 2번째로 높습니다. 경찰은 LCT 측에 경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고층 빌딩 검문 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파견 용역직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엿새째입니다. 환자들과 병원 부설 어린이집 원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결국 참다 못한 어린이집 원생 부모가 항의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민노총 소속 노조원 300여 명이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분당 서울대병원 행정동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커다란 팻말을 들고 노조원 앞을 막아서는 남성이 보입니다. 행정동에 있는 병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지난 7일 노조의 행정동 진입 시도 중에 발생한 폭언과 몸싸움으로 어린이집 원생들이 불안 증세를 호소하자 참다 못한 원생 부모가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언쟁 끝에 노조는 결국 구호를 외치지 않는 침묵 집회로 전환했습니다. 어린이집도 노조 측에 욕설이나 과도한 행동을 자제해달라며 호소문을 내걸었습니다. 일부 원생은 등원을 일시 중단했고 다른 원생들도 집회 현장을 비껴가려고 정문 대신 화물 출입문으로 등하원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어린이집 측의 피해 호소가 빗발치자 노조 측은 실내에서 열려있던 오후 집회도 병원 건물 밖에서 열고 대형 확성기 사용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사흘 뒤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100리터짜리가 가장 크죠. 이 봉투가 환경미화원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인데 얼마나 무거운지 대안은 없는지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늦은 시각이나 새벽 거리를 둘러보면 이렇게 커다랗고 무거운 대형 쓰레기 봉투가 쌓여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00리터 쓰레기 봉투인데요. 보기만 해도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인 남성 혼자서 들기에도 상당히 버거울 정도로 무거운 무게입니다. 이같이 커다랗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100리터 대형 쓰레기 봉투의 행적을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100리터 봉투는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상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는 뭐 20리터 저런 거 조그만 거 주로 쓰시는데 상인이 많고 상해가 많다 보니까 50리터짜리도 많이 나오지만 100리터짜리도 많이 나온다. 환경미화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려야 하는데요. 잔뜩 눌러 담은 쓰레기 봉투는 퍼지기 일쑤입니다. 같이 들어주세요. 공기가 아까우니까 좀 더 담으려고 꽉꽉 눌러서 담으니까 혼자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높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들고. 100리터 봉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는데요. 네,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예, 들어보세요. 여기다 언제 건장한 청년도 들기에 버거운 무게입니다. 될 것 같은데, 저는. 쓰레기가 담긴 100리터 봉투의 무게를 재봤는데요. 40kg이 넘습니다. 100리터 봉투의 무게 제한은 25kg. 그러나 길거리에서 수거한 100리터 봉투의 무게는 대부분 35kg이 넘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여러 크기가 있는데 환경부는 봉투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크기에 따라 제한된 무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 제한을 무시하고 꾹꾹 눌러 담은 봉투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몸은 나만하질 않습니다. 이거를 일자로 이렇게 양쪽으로 알았다. 여기 무거운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허리에 좀 무리가 와서 찜질을 좀 하는 편이에요. 100리터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물기가 그대로인 음식물에 깨진 유리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제 무릎 이용해서 너무 무거울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튀어나와 있어서 유리가 이렇게 베인 적이 있고.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는 내년 1월부터 100리터 봉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100m짜리가 더 많이 들어갔죠. 2개 쓰는 것보다. 일단 가격은 100리터 봉투 한 장을 사나 50리터 2장을 사나 모두 3,000원으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은 어떨까요? 하나, 둘. 100리터와 50리터 각각의 쓰레기 봉투 표시선까지 크기가 같은 공을 넣어봤습니다. 그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랐습니다. 100리터 봉투에는 192개, 50리터 봉투에는 108개의 공이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미화원들을 위해 올해 1월부터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없앴습니다. 75리터 봉투를 새로 제작했는데요. 100리터 둘 때는 두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분명히 무겁게 들었는데 75리터는 지금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졌어요. 주민들도 긍정적입니다. 불편한 거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도 편하고 더. 근데 봉투가 크면 욕심고 막 많이 넣잖아요. 근데 들고 내려오는 거는 생각 않고.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봉투 크기를 줄이는 아이디어. 다른 지역들도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멕시코에서 조직원들의 차량 총격으로 미국인 일가족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지요. 당시 극적으로 살아남은 13살 소년의 가슴을 울리는 증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차별 총격에 벌집처럼 구멍이 뚫린 자동차. 가족들과의 여행이 악몽이 된 13살 소년은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They just started hitting the car at first, like with a bunch of bullets.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도망치려 했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Get down right now. She was trying to pray to the Lord and she's trying to start the car up to get out of there. She was just trying right there, starting the car as much as she could, but I'm pretty sure they shot something so the car wouldn't even start. 생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랭퍼드는 친척 동생 6명을 덤불에 피신시키고 구조를 요청하러 갔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허허벌판인 20km를 걸었습니다. So I started walking because every one of them were bleeding really bad. So I was trying to get in a rush to get there.
랭퍼드의 용기 덕분에 덤불에 숨은 아이들 6명과 카시트에 앉은 채 구조된 아기까지 8명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To be honest with you, my boy is a hero simply because he gave his life for his brothers and sisters. 랭퍼드의 엄마와 아기들 등 목숨을 잃은 9명에 대한 눈물의 장례식이 치러진 가운데 멕시코 당국의 범인 수사는 아직 별 진전이 없습니다. 미 FBI는 사건 수사를 위해 멕시코 범죄수사당국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봐야 할까요? 맨손 시위대 학생에게 실탄을 발사한 홍콩 경찰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그 경찰의 딸 신상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비무장 상태의 맨몸 청년에게 실탄을 발사했던 홍콩 경찰. 사건 하루 만에 그의 얼굴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살인자라는 문구도 적혔습니다. 10대인 그의 두 딸 사진까지 경찰의 신상 정보가 분노한 시위대에 의해 공개된 겁니다. 冇呢個生命嘅威脅嘅。咁喺過程裏邊咧，我哋睇到咧係同事係冇辦法係俾任何警告，因為過程係實在係電光火石。 실탄 사격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경찰 발표는 시위대의 분노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거리 곳곳에 화염병을 던졌고 차도 블럭을 부숴 투석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Police still under Carrie Lam's protection, and then no more. They don't need to think about the after they shoot the guns to the protesters.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홍콩 정부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there is still any wishful thinking that by escalating violence, the Hong Kong SAR government will yield to pressure, that will not happen. 경찰은 학교, 쇼핑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입해 어제 하루 동안만 266명을 체포했습니다. 폭주족처럼 경찰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시위대를 공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폭도들에 대한 사격을 지지한다며 노골적으로 홍콩 경찰 편들기에 나섰고 한 매체는 중국군 투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킨 뒤 중국이 대규모 무력 개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최근 1년 구매자 중 30대가 가장 많았다는 내용, 얼마 전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고가의 아파트 구매자들을 찾아냈는데 3살배기가 주택 2채를 구입한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공동 구매까지 포함해 34명이 이 아파트를 샀는데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고가 아파트 구매자와 전세입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 과열에 불법 증여 같은 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취득 연령은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세무조사에 이름을 올린 224명 중 30대 이하가 절반이 넘었고 미성년자도 6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 구매자가 주로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금융자산 편법 증여 혐의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특히 3살배기가 서울주택 2채를 아버지 돈으로 사고 반환할 임대 보증금은 할아버지에게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세청은 부동산 합동 단속에 포착된 이상 사례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왕좌의 개인, 이 인기미드가 아니라 KT의 차기 회장 선정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번에 회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만 37명이나 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계열사 43개, 직원수 6만 1천여 명, 통신 미디어 업계 빅3인 KT입니다.
자산 규모 33조 원, 연매출은 23조 원으로 재계 12위 기업입니다. 17년 전 민영화되면서 3년마다 새 회장을 뽑는데 내년 3월 황창규 회장의 임기가 끝나 최근 차기 회장 후보 선발에 나섰습니다. KT 지배구조위원회가 추려낸 후보는 모두 37명. 구현모, 오성목 사장 등 현직 KT맨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회 인사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두환 포스코 ICT 이사 등 전직 KT 출신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웬만한 국회의원이나 장관보다 KT 회장이 낫다는 말이 나올 만큼 권한은 막강합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억대 연봉의 임원 인사권과 수조 원이 넘는 각종 사업 결정권이 회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권에 외풍이 부는 이유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 입김에 굉장히 약해요. 정부는 지분이 하나도 없지만 주총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굉장히 많다. 최종 관문인 의사회 의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일부 후보들을 비방하는 괴문서가 돌고 청와대의 청심, 황창규 회장의 황심은 어디에 있는지 각종 하마평이 떠돌고 있습니다. KT 노조는 정치권 로비를 통한 낙하산 인사는 거부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임 절차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사의 주인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새 주인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임원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새 주인으로 결정되자마자 소감을 밝혔습니다.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모빌리티 그룹으로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 항공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주 본입찰에서 경쟁자들보다 6천억 원 이상 많은 약 2조 4천억 원을 써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대상에는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포함됐습니다. 건설, 면세점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꿈꾸며 항공기업까지 품은 현대산업개발은 종합그룹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항공기 안전 문제와 갈수록 치열해지는 항공업계 경쟁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적사는 국제항공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채무가 9조 원이 넘는 만큼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분 매입을 통한 그 추가적인 투자 부담보다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비행기를 바꾸는 쪽으로 치중하게 되지 않을까. 재계 순위 28위였던 금호그룹은 이번 매각으로 80위권 밖으로 밀려나 대기업 집단에서도 제외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도 흥행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아주 짧은 노래죠. 제시카 징글까지 인기라는데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거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영화 기생충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남매가 서로 말을 맞추기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직접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해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제시카 징글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저의 초인종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배우 박소담의 시연을 따라하거나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EDM 스타일로 편곡한 영상을 올리며 즐깁니다. 제시카 징글의 매력은 따라하고 싶은 중독성.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을 만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는 제시카 징글 가사가 새겨진 티셔츠와 머그잔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생충은 북미에서만 1131만 달러, 우리 돈 131억 원을 벌어들이며 올해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최고 수입을 거뒀고 역대 북미 개봉 한국 영화 흥행 1위에도 올랐습니다. 미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기생충이 내년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올여름 화제가 됐던 영상이죠. 여중생 양예빈이 엄청난 격차를 극복하고 우승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천재 소녀가 등장해 육상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케냐 선수보다 뛰어난 신체를 갖췄다는 신수민,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선수를 따돌리고 후반엔 거의 혼자 달립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육상 중장거리 유망주 중학생 신수민입니다. 육상을 배운 지 6개월 만에 국내 대회 1위를 휩쓸었습니다. 기자와 나란히 서니 확연히 비교되는 작은 체구. 호기롭게 대결을 벌였는데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저랑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수민 양이 이렇게 잘 달립니다. 압도적인 레이스의 비밀은 월등한 상하체 비율에 있습니다. 육상은 일단 다리가 길어야 유리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상하체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하체 비중은 50%고 육상 선수들은 53% 정도입니다. 육상 강국 케냐 선수들이 55%인데 신수민은 58%가 넘습니다. 하체 비중이 높으면 한 발을 뻗어도 더 멀리 갑니다. 상체가 작기 때문에 덜 흔들리고 에너지 손실도 그만큼 적은 겁니다. 하지장이 58%가 넘어서 상당히 놀랐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기록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영도 꾸준히 해 심폐 능력도 좋습니다. 야무지게 달릴 때와 달리 수줍음 가득한 중학생 소녀. 신수민의 혜성 같은 등장으로 한국 육상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날씨가 비상입니다.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점심시간 무렵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전국에 비가 옵니다. 비의 양을 보시면 5에서 30mm로 많진 않은데요. 곳에 따라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진눈깨비로 올 수가 있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는 눈으로 내려 1cm 안팎이 쌓일 수 있습니다. 내일 밤에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는데요. 수능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강원 산지와 일부 중부 내륙은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수능의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에 눈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수험생들의 교통편도 염려됩니다. 여기에 중국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까지 전해졌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들은 더 조심하시고요. 시험장 가는 길 따뜻한 옷차림과 또 황사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3년 전 한방의 규제 등을 해결해준다고 원샷법이라고 불리며 만들어진 기업 활력법. 그런데 올 상반기 이 법의 혜택을 본 기업 수는 단 4곳뿐이었습니다. 내일 적용 범위를 넓힌 새로운 기업 활력법이 시행됩니다. 이름처럼 시원한 원샷 규제 완화, 이번엔 될까요? 내일도 뉴스에입니다.